지금 나랑 장난해? 이 카드 블랙카드야. 당장 다시 찍어봐요. VIP 카드잖아요. 카드 승인 거절 오리움이 고급 호텔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는 카드입니다. 방금 전까지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일제히 계산대 쪽을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너무 창피해서 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카드 명의자의 요청으로 VIP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이 카드명에 당신 거라며. 거짓말한 거야?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이혼한 그 쓸모없는 년이 이 카드의 주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지된 카드는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한서윤의 발걸음마다 서늘한 겨울바람이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한서윤은 굳게 닫힌 거대한 법원 건물을 한번 돌아보고는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뜨거운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었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그때 은색 외제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한서윤의 구두 앞을 가로막고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끽. 운전석에서 내린 강민호는 선글라스를 삐딱하게 고쳤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조수석에서는 화려한 분홍색 모피 코트를 걸친 한유라가 내려 강민호의 팔짱을 부서질 듯 꽉 끼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금색 보석이 촘촘히 박힌 지갑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왔습니다. 야, 한서윤. 너 이제 우리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내 아들 앞길 막던 재수없는 년이 이제야 떨어져 나가네. 알겠니? 박 여사가 한서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가래 끓는 목소리로 멸시를 쏟아냈습니다. 한서윤은 어깨에 묻은 먼지를 보란 듯이 툭툭 털어내며 차분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응시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 이제 박 여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법적으로 남남됐으니 이제 길거리에서 봐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갈 길 가시죠. 한서윤이 대답하자 강민호가 코방귀를 크게 뀌며 한유라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저런 여자랑 무슨 말을 섞어요. 우리 유라가 기다리는데 얼른 가요. 유라네 집안에서 우리 이혼 축하 파티 해준다고 호텔 예약까지 싹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강민호가 비웃음을 흘리며 차 문을 열어 박 여사를 태웠습니다. 한유라는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한서윤의 낡은 가방을 훑어보며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언니, 그 가방도 이제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네. 내가 불쌍해서 하나 사줄까요? 우리 아빠 건설사가 이번에 나라에서 하는 사업 다 따냈거든요. 이제 고생 그만하고 그 돈으로 방이라도 하나 구해요. 한유라가 눈꼬리를 살짝 흔들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한유라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한서윤을 향해 마지막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복덩이가 들어오려고 그동안 그렇게 집구석이 시끄러웠나 보다. 야, 민호야. 얼른 가자. 저 재수없는 얼굴 더 보고 있으면 내 운만 달아나겠다. 박 여사가 차 문을 쾅 닫자 강민호는 보란 듯이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서윤은 멀어져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강민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들이 연달아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호텔 꼭대기층에 있는 최고급 방에서 그들이 즐길 파티 사진들이었죠. 한서윤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엠버서더 호텔의 가장 화려한 방인 스위트룸안은 온갖 진기한 꽃향기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식탁 위에는 한 끼에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요리들이 끝도 없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식탁 위에 놓인 와인병의 상표를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라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한 병에 1,000만 원이나 한다는 그 서양 술이니? 어머나 세상에. 나 이런 건 평생 구경도 못 해봤다. 박 여사가 술병을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유라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희 아빠가 오늘 기분 좋으셔서 이 호텔에서 가장 비싼 걸로만 다 차려두라고 하셨거든요. 비싼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옆에 앉은 강민호는 벌써 술을 2잔이나 비웠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역시 유라 내가 최고야. 누구랑은 다르게 손도 크고 마음씨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어머니, 이제 우리 진짜 상류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한서윤 눈치 안 봐도 된다니까요. 강민호가 두툼한 스테이크를 크게 썰어 입속에 밀어넣으며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 놓인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열어 가죽 냄새를 맡으며 한유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라야, 정말 고맙다. 우리 민호가 너 같은 보물을 만나서 이제야 사람 대접받고 사는구나. 이 가방들 다 놔주는 거 맞지? 박 여사가 욕심 가득한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사실 그 가방들은 한서윤이 시집올 때 가져왔던 예물들이었지만 박 여사는 마치 제 것인 양한유라에게 건네며 생색을 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제가 특별히 골라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명품 가방들을 매일 기분 따라 바꿔가면서 드시게 해드릴게요. 한유라가 박 여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이 얼음통에 담긴 술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문하신 최고급 샴페인 가져왔습니다. 한 병에 500만 원인 제품인데 5병 더 준비해 드릴까요? 직원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묻자 박 여사가 거만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유, 당연하지. 오늘 우리 귀한 새며느리 들어온 날인데 돈 아끼지 마. 10병 가져와, 10병. 박 여사가 식탁을 쾅 내리치며 동네가 떠나가라 호통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호는 취기에 겨워 비틀거리며 지갑에서 묵직한 검은색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먼저 계산해둬요. 이거 한도 없는 카드니까 걱정 말고 긁어. 강민호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카드는 한서윤 명의로 된 최고급 블랙카드였지만 강민호는 5년 내내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휘둘러 왔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로비의 한적한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한서윤은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 결제 승인 문자가 요란한 알림음과 함께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다시 700만 원. 한서윤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파티가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을 시간이었죠. 한서윤은 천천히 카드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음을 기다렸습니다. 네, 한서윤입니다.
지금 제 명의로 된 블랙카드 분실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 네, 도난당한 것 같으니 확인하는 대로 즉시 모든 결제를 정지시켜 주세요. 단 1원도 결제되지 않게 부탁합니다. 한서윤이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서윤은 눈앞에 놓인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맴도는 쓴맛이 오늘따라 이상할 정도로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위층 스위트룸 안은 박 여사의 웃음소리로 천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강민호는 취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박 여사는 한유라와 함께 비싼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나갔던 직원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굳은 표정으로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카드가 도난 및 분실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네요. 직원이 카드를 은색 쟁반에 담아 강민호의 코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술 기운에 눈을 가늘게 뜨며 직원을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다시 긁어봐. 이거 한도 없는 블랙카드라고 내가 말했지. 강민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직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단호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카드사 고객센터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난 신고가 실시간으로 접수되어 카드의 모든 기능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문하신 금액이 총 5천만 원인데 지금 당장 다른 결제 수단을 내놓으셔야겠습니다. 옆에서 명품 가방을 매만지던 박 여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5천만 원? 아니, 술 몇 병 마셨다고 뭐가 그렇게 비싸? 유라야, 내 카드로 우선 결제해라. 이 카드가 뭐가 고장났나 보다. 박 여사가 당황해서 한유라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한유라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방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어머니, 제 카드는 지금 해외 한도가 다 차서 안 될 텐데.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잠시만요. 한유라가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지만 실제로 핸드폰에는 아무런 신호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다른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거칠게 던졌습니다. 자, 이걸로 해. 정말 짜증나게 만드네. 강민호가 씩씩거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지만 역시나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카드도 한도 초과입니다. 손님, 지금 즉시 전액 결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말투가 일순간 차갑게 변하자 박 여사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민호야, 너 돈 없어? 그동안 한서윤이 주던 생활비 다 어디에 썼어? 박 여사가 강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호는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한유라를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유라야, 너희 아버지가 오늘 다 내주신다며. 얼른 전화해서 해결 좀 해봐.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유라는 이미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며 슬금슬금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검은 제복을 입은 호텔 보안 요원들 4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무전 취식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주십시오. 거구의 보안 요원들이 강민호와 박 여사의 앞을 위압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화려하기만 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성이 오가는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보안 요원의 구두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잠깐 착각한 거예요. 금방 돈 가져올게요. 박 여사가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하자 요원이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수치심에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중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연행되는 강민호와 박 여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비참한 광경에 쏠렸습니다. 박 여사는 명품 코트 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화려한 모피 때문인지 더욱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나가던 강민호가 우연히 카페에 앉은 한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호의 눈동자가 경악과 공포로 커졌습니다. 한서윤, 너지? 내가 이랬지. 강민호가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치며 짐승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 여사도 한서윤을 발견하고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겨?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박 여사가 입가에 거품을 물며 한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힘으로 그녀를 제 앞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서윤은 아무런 대꾸 없이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 이미 반으로 잘린 블랙카드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차에 짐짝처럼 태워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 여사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거지가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한서윤은 호텔 정문을 나서며 상쾌한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등 뒤에서는 박 여사와 강민호의 비명 같은 욕설이 바람을 타고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밤거리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서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도심의 빌딩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 때쯤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강민호와 박 여사가 아파트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입었던 화려한 옷들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볼품이 없었죠. 강민호는 부은 눈을 비비며 익숙하게 현관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 뿐이었습니다. 아니, 민호야.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번호를 자꾸 틀리니? 얼른 다시 눌러봐. 이 엄마 다리 아파 죽겠다. 박 여사가 초조하게 강민호의 팔을 흔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도어락은 요지부동이었고 빨간 불빛만 깜빡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쓰는 번호가 맞다니까요. 한서윤, 이 독한 여자가 번호를 바꾼 게 분명해요. 강민호가 현관문을 발로 쾅 차며 복도가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육중한 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설 경비업체 직원 3명이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차가운 표정의 한서윤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든 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소란인가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 아니면 당장 나가주시죠. 이웃들 잠 깨우지 마시고요. 한서윤이 서류 봉투를 가볍게 흔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한서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발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새벽부터 길바닥으로 내쫓아요. 내가 이 집 들어오려고 내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박 여사가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자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강민호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법원에서 발부된 퇴거 명령서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그동안 제 돈으로 산 물건들에 대한 재산 압류 목록이고요. 이 집, 가구, 가전제품 전부 내 명의인 거 잊었나요? 강민호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가로채 읽어내려가다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우리가 여기서 5년을 살았어. 내가 우리한테 이럴 권리가 있는 줄 알아? 당장 비켜. 내 집이니까 내가 들어갈 거야. 강민호가 한서윤의 어깨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을 지키던 건장한 경비원이 강민호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아, 이거 놓지 못해?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 주인이야.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서윤은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자동차 열쇠를 꺼내 강민호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열쇠도 이제 내놓으시죠. 당신이 타고 다니던 세단, 우리 회사 법인 차인 거 잊으셨나 봐요? 무단 사용으로 고발당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반납하세요. 한서윤의 차가운 말에 강민호는 이를 갈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바닥으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서 일어나 한서윤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예, 서윤아. 내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민호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비싼 옷도 다 우리 민호 덕에 입는 거 아니니? 박 여사가 뻔뻔하게 소리치자 한서윤은 냉정하게 몸을 피해 박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 여사님, 그 옷조차 제 카드로 산 거잖아요. 어디 가서 호소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안 나가면 주거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이미 경찰차 오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한서윤이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강민호는 박 여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요, 엄마. 여기 말고 유라네 집으로 가면 돼요. 유라가 저런 여자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부자니까 걱정 말라고요. 유라야, 오빠 지금 가니까 주소 다시 찍어봐. 강민호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서윤은 그들이 떠난 자리를 지켜보다가 경비원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안에 있는 저 사람들 짐들은 전부 문 밖에 내놓으세요. 단 제 카드로 산 명품 백이나 보석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회수해서 따로 보관하시고요. 바늘 한 땀이라도 제 돈 들어간 건 다 가져와야 합니다. 한서윤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민호와 박 여사는 한유라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택시를 타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는 택시 안에서도 연신 싱글벙글하며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유란의 아버지가 건설사 회장님이잖아요. 아마 저 아파트보다 훨씬 큰 저택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한서윤 그 여자는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요. 박 여사도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 민호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그 깐깐한 한서윤보다 유라처럼 통 큰 애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야지. 하지만 택시가 멈춰선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창문이 다 깨지고
붉은 페인트로 철거라고 적힌 낡은 페어였습니다. 기사님, 여기 주소 맞아요? 무슨 건설사 회장님 댁이 이 모양이에요? 박 여사가 코를 막으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강민호는 유라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유라가 이럴 리가 없단 말이야. 분명히 여기가 자기네 집이라고 했단 말이야. 강민호가 폐허가 된 건물 담벼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때 강민호의 핸드폰으로 한유라의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사실 우리 아빠 사업이 갑자기 부도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 것 같아. 오빠가 돈 좀 생기면 나 좀 도와줘. 강민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박 여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길가 전봇대 옆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린 정말 어디로 가니?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이 새벽에 길바닥에서 자야 하는 거니? 민호야, 너 뭐라도 좀 해봐. 결국 두 사람은 남은 돈을 털어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눅눅한 벽지를 보며 박 여사는 다시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어. 민호, 너 당장 한서윤한테 다시 가서 빌어. 무릎 꿇고 발가락이라도 핥으면서 다시 살자고 빌어보란 말이야. 박 여사가 강민호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으며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비밀 주머니에서 은은한 광택을 내는 진주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친정 가문에서 법인 소유로 특별하게 관리하던 수억 원대의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한서윤 그 여자도 이게 없어진 줄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이거 팔아서 다시 보란 듯이 일어날 거라고요. 강민호가 눈을 번뜩이며 목걸이를 챙겨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강민호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은방이었습니다. 이거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내가 급하게 처분하는 거니까 제값 쳐서 좀 줘요. 이거 보통 물건 아닌 거 딱 보면 알죠? 강민호가 목걸이를 매대 위에 탁 내려놓으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주인이 돋보기를 들고 목걸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물건이네요. 그런데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워낙 고가라 장부에 등록된 물건인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서요. 주인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간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매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너 명의 경찰들과 한서윤이 차가운 바람을 몰고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목걸이를 챙겨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들이 이미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강민호 씨,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훔친 그 목걸이 장식 뒤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는 것도 몰랐나 보군요. 한서윤이 팔짱을 낀 채 경멸 섞인 시선으로 강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호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우리 집안 물건이야. 부부 사이에 물건 좀 가져온 게 무슨 도둑질이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강민호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한서윤이 서류 한 장을 주인의 매대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내 개인 재산도 아니고 JS그룹법인 자산으로 등록된 물건이에요.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기업 절도죄죠. 민호 씨,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 법정에서 확인해봐요. 한서윤의 말에 경찰은 강민호에게 다시 수갑을 채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여사는 다음 날 아침 눈 뒤집힌 귀신처럼 서윤의 회사 로비로 쳐들어갔습니다. 한서윤 나와. 내 아들 잡아간 이 살인마 같은 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보자. 박 여사가 입구에서 안내 데스크 여직원을 밀치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이 막아서려 하자 박 여사는 직원의 머리채를 한 줌 쥐어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이게 누굴 막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상무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나를 막아? 로비가 비명과 고성으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차가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서윤은 직원의 손을 잡아 박 여사로부터 거칠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업무 방해에 폭행까지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방금 모든 상황이 천장에 달린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박 여사는 한서윤의 서슬 퍼런 눈빛에 움찔하며 붙잡고 있던 머리카락을 놓았습니다. 한서윤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박 여사의 눈앞에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제 카드로 무단 사용하신 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이자까지 단 1원도 빼놓지 않고 다 갚으셔야 할 거예요. 만약 못 갚으시면 그 반지하 방 보증금까지 전부 압류할 겁니다. 박 여사는 소장을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다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구두 소리를 내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하며 한유라의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윤 언니, 강민호가 예전에 딴 여자랑 놀던 영상들 나한테 다 있어요. 돈 좀 주면 이거 언니한테 넘길게요. 관심 있죠? 한서윤은 문자를 읽고는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유라, 너까지 제 발로 덫에 들어오는구나. 아주 환영해. 한서윤은 비서에게 한유라의 과거 사기 기록과 사체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는 한서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자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정적만이 감도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정중하지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낡은 양복 차림에 어딘지 모르게 초췌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서윤의 앞에 서서 모자를 벗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윤 상무님 되십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와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한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나요? 제 비서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을 가져왔다고 들었는데요. 한서윤이 차분하게 묻자 남자는 가방 안에서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유라, 아니 본명이 김미숙인 그 여자에게 전 재산을 털린 사람입니다. 제 딸 결혼 자금부터 살던 집까지 그 여자가 싹 다 훔쳐갔습니다. 남자의 눈에 핏발이 서는 것을 본 한서윤은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유라가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혼인 빙자 사기 행각들이 문서와 사진으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한유라가 저지른 짓인가요? 정말 상상 이상이군요. 한서윤이 사진들을 넘기며 중얼거리자 남자가 책상을 짚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여자는 전문가입니다.
이번에도 상무님 남편인 강민호 씨를 노린 게 분명해요. 지금 이 안에는 한유라가 강민호 씨 몰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계약서 사본도 들어 있습니다. 한서윤은 화면을 멈추고 강민호의 이름이 적힌 사채 계약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강민호 씨 이름으로 5억 원이나 빌렸군요. 한유라는 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칠 생각이었나 보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뒤를 쫓다가 우연히 알아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그 여자가 비행기를 타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제발 상무님이 그 여자를 막아주십시오. 한서윤은 남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들이라면 한유라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겠네요. 남은 일은 제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남자를 내보낸 한서윤은 창밖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곰팡내 나는 지하방에서 박 여사는 냄새나는 라면을 냄비째 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바닥을 뒹굴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죠. 아이고, 짜다 짜. 민호야, 너도 이것 좀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한서윤 그년한테 가서 빌기라도 하지. 박 여사가 라면 가락을 입에 넣으며 아들을 발로 툭툭 쳤습니다. 강민호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라면이 넘어가요? 나 유치장 갔다 온 뒤로 몸이 쑤셔 죽겠단 말이에요. 유라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강민호가 핸드폰을 벽에 던질 듯이 휘두르자 박 여사가 냄비를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유라 그 애도 참 이상해. 아버지가 건설사 회장이라면서 이럴 때 돈 몇 억 안 보내주고 뭐 한다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이 없다니까. 박 여사가 투덜거릴 때 방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를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유통업계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J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드디어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취재 결과 그 주인공은 한서윤 상무로 밝혀졌습니다. 화면 가득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걷는 한서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먹던 라면을 바닥에 주르륵 흘린 채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민호야. 저거 서윤이 아니니?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여자, 우리 서윤이 맞지? 박 여사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강민호는 텔레비전 앞으로 기어가 화면에 코를 박고 눈을 비볐습니다. JS그룹 상속녀 한서윤이? 아니 엄마, 저 여자가 왜 저기서 나와요? 한서윤은 그냥 평범한 집 딸이라고 했잖아요. 강민호가 화면 속 한서윤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금덩어리를 발로 찼구나. 서윤이가 재벌 집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발가락이라도 하츠면서 살았을 텐데. 박 여사가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강민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유라는요? 유라네 아버지가 건설사 회장이라면서요. 엄마, 나 지금 유라네 집 다시 가봐야겠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강민호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운동화에 발을 구겨 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비도 없어 한참을 달린 강민호가 도착한 곳은 한유라가 자신의 집이라고 소개했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 대문 앞에는 한유라의 부모님이 아닌 거친 옷차림의 일꾼들이 가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여기 살던 한유라 씨 부모님 어디 가셨어요? 건설사 회장님 댁 맞잖아요. 강민호가 일꾼의 어깨를 붙잡고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일꾼이 강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여기 건설사 회장 같은 사람 안 살아요. 연기 대행업체에서 집 하루 빌려서 촬영하고 나간 사람들 뿐인데 무슨 회장 타령입니까? 강민호는 머리를 둔기로 엇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연기 대행, 촬영? 그럼 그 부모님도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강민호가 허망하게 묻자 옆에 있던 업체 관리자가 장부를 넘기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한유라인지 김미숙인지 아는 여자가 배우들 일당도 안 주고 튀어서 우리도 지금 난리예요. 아저씨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쯧쯧, 불쌍하기도 해라. 강민호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강민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낯선 이름의 사채업자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맞지? 당신 마누라 한유라가 당신 이름으로 5억 빌려갔어.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당신네 엄마가 있는 그 반지하 방으로 사람 보낼 줄 알아. 강민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기였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껍데기까지 한유라가 털어갔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반지하 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동네 사교 모임 방에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자 엄마. 뉴스 봤어? 우리 며느리가 JS 그룹 상속녀래. 세상에, 내가 그런 귀한 몸을 모시고 살았다니까. 지금 잠깐 부부싸움에서 따로 있는데 곧 내가 그 큰 저택으로 들어갈 거야. 자네도 그때 놀러와서 구경해. 박 여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큰 소리를 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웃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 정신 차려. 자네 며느리가 뉴스에 나온 건 맞는데 자네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이 동네에 쫙 퍼졌어. 이제 와서 무슨 재벌 며느리 타령이야? 전화가 툭 끊기자 박 여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핸드폰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시각 한유라로부터 한서윤에게 한 통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서윤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한유라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 언니 뉴스 잘 봤어요. JS 그룹 상속녀라니 정말 소름 끼치네. 근데 언니가 5년 전에 어떤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사진 내가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언론에 뿌려지면 상무 자리 지킬 수 있겠어? 돈 10억 준비해서 오늘 밤에 만나죠. 한서윤은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는 비서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한유라가 제보하겠다는 그 옐로 잡지사 있죠? 거기 대표 만나서 내가 그 회사 지분 전량 매입하겠다고 하세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도장 찍자마자 한유라를 공갈 협박으로 경찰에 넘기세요. 한서윤의 지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라는 자신이 제보한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기만을 기다리며 공중전화 박스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신문 가판대 어디에도 한서윤의 스캔들 기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잡지사의 주인이 한서윤으로 바뀌었다는 뉴스만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말도 안 돼. 기사가 왜 안 나와? 내 10억이. 한유라가 가방을 움켜쥐고 도망치려 할 때 사방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형사들이 한유라를 에워쌌습니다. 김미숙 씨, 아니 한유라 씨. 공갈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경찰관들은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무렵
제정신이 아닌 박 여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한서윤의 본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는 높은 담벼락 밑에서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담을 넘으려 바둥거렸습니다. 이거 나. 내가 이 집 사모님 시어머니야. 서윤아, 서윤아, 나 좀 봐라. 내가 다 잘못했다. 박 여사가 담장에 매달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경비원들이 달려와 박 여사의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한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무님, 주거 침입으로 이미 경찰 불렀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비서가 인터폰으로 묻자 한서윤은 창가에서 그 추태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절대로 합의해주지 말고 유치장에 넣으세요. 저런 사람은 몸이 고생해야 정신을 차리니까요. 한유라는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 발악으로 강민호가 숨어있는 아지트 위치를 풀어버렸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어느 낡은 지하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민호가 빈 소주병들을 늘어놓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을 인감위조 및 사금융 위반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 들자 강민호는 오히려 홀가분한 듯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차라리 잡아 넣어주세요. 저 여자랑 같이 있는 것보다 감옥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강민호가 힘없이 말하자 옆에서 연행되던 한유라가 강민호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비겁한 놈아, 내가 돈에 미쳐서 내 마누라 속일 때부터 알아봤다. 내 인생 망친 건 너야. 한유라가 독설을 내뱉자 강민호도 지지 않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사기꾼이래. 너 때문에 내 집 내 차 다 날리고 나 이제 거지가 됐어. 너 죽고 나 죽자. 두 사람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려 발버둥을 칠 때 한서윤이 차가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서윤은 차창 너머로 그들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이제 법정에서 서로의 추악함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한서윤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차가운 습기보다 더 서늘하게 그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한서윤은 가슴에 맺혔던 마지막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 남의 인생을 망치려던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추잡하고 비참했습니다. 한서윤은 다시 당당한 구두 소리를 내며 밝은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며 세상의 소음을 모두 지워버리고 있었죠. 한서윤은 법원 근처의 한 카페 구석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한유라를 경찰에 넘기긴 했지만 5년간의 지독한 배신감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이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젖은 우산을 털며 안으로 들어온 한 남자가 한서윤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한서윤의 맞은편 의자를 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서윤,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한참 찾았잖아. 차진혁이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진혁?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한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자 차진혁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 소식 다 들었어. 혼자서 그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친구로서 마음이 안 좋더라. 나 이제 내 전담 변호사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다 책임질게.
차진혁이 믿음직스러운 눈빛으로 한서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서윤은 차진혁의 얼굴을 보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 진혁아. 강민호랑 그 시댁 식구들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은 것 같아서 잠도 안 와.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자 차진혁이 한서윤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한서윤, 이제 혼자 울지 마. 내가 그 인간들 법적으로 아주 가루를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그동안 시댁에 퍼부어준 돈, 그거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차진혁이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차진혁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 내가 그냥 좋아서 준 거라고 우기면 어떡해? 한서윤이 걱정스러운 듯 묻자 차진혁이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내가 강민호 명의로 대출금 갚아준 거, 그리고 박 여사 생활비 보내준 거 전부 증거로 남겨뒀지? 이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부당하게 챙긴 이득으로 볼 수 있어. 특히 강민호가 내 인감을 위조해서 대출받은 건 아주 큰 죄야. 차진혁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서윤은 차진혁의 설명을 들으며 잃어버렸던 희망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진혁아.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포기했을지도 몰라. 한서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자 차진혁이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친구 된 지가 몇 년인데 그런 소리를 해? 일단 밥부터 먹자. 너 얼굴이 너무 반쪽이 됐어. 차진혁이 한서윤을 이끌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강민호와 마주쳤습니다. 강민호는 초췌한 몰골로 한서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서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남자는 또 누구고? 강민호가 핏발선 눈으로 차진혁을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진혁은 한서윤을 자기 뒤로 숨기며 강민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민호 씨, 제 의뢰인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죠.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 둔 거 잊으셨습니까? 차진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강민호는 차진혁의 기세에 주춤하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의뢰인? 웃기지 마. 너 한서윤이랑 바람난 거지? 내 마누라 뺏어가려고 작정했냐? 강민호가 침을 튀기며 대들자 한서윤이 차진혁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호, 말 조심해. 이 사람은 내 변호사이기 전에 소중한 친구야. 당신처럼 추잡한 인간이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한서윤이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강민호는 한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응?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맨날 찾아오고 우리 엄마는 병날 지경이야. 강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진혁은 그런 강민호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비키세요. 당신이 한 짓은 이제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서윤아, 가자. 차진혁이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 쥐고 강민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강민호는 빗물 섞인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서윤, 너 두고 봐. 너도 나중에 똑같이 당할 줄 알아. 강민호의 비명 같은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한서윤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차진혁에게 물었습니다. 진혁아,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경영도 걱정되고 사람들 시선도 두려워. 차진혁은 한서윤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서윤, 너는 JS그룹의 후계자야. 당당해져도 돼. 내일부터는 옷도 더 예쁘게 입고 머리도 화려하게 해봐.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못 보게 말이야. 차진혁의 조언에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큰 마음을 먹고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지저분했던 머리를 짧고 세련되게 자르고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에 기죽어 지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한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한서윤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차진혁이 보낸 꽃바구니와 짧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퀸의 탄생이네. 힘내라 한서윤. 카드를 읽은 한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서윤은 비서를 불러 당당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사회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주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보낸 탄원서는 전부 반려하세요. 한서윤의 거침없는 업무 지시에 비서도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상무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여사가 회사 정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소복을 입은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며느리 나와라. 재벌 딸이면 다냐? 시어머니를 이렇게 박대하면 천벌을 받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한서윤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아, 박 여사가 회사 앞에 왔어. 어떻게 할까? 차진혁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경찰이랑 같이 갈게. 주거 침입이랑 명예훼손으로 신고 접수했으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진혁은 차에서 내려 박 여사 앞에 섰습니다. 박 여사님, 그만하시죠. 상무님께 접근 금지 명령 내려진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연행되실 수 있습니다. 차진혁이 서류를 내밀며 말하자 박 여사가 차진혁의 팔을 할퀴었습니다. 너 뭐야? 내가 뭔데 내 며느리랑 나 사이를 이간질해. 이 나쁜 놈아. 박 여사가 발악을 했지만 경찰관들이 박 여사를 붙잡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한서윤은 멀리서 박 여사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차진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어. 무서웠지? 차진혁이 한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차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 진혁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한서윤의 말에 차진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오늘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차진혁의 제안에 한서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낼게. 오늘은 내가 퀸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한서윤의 삶에 차진혁이라는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배신한 자들에게는 진정한 응징을 보여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창밖의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햇살을 받으며 창가에 서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진혁은 그런 한서윤의 곁에 서서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찬란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상무라는 직함이 오늘따라 유독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한서윤의 도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JS 호텔 대연회장을 가득 메운 정재계 인사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한서윤은 보석이 촘촘히 박힌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뒤편에서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죠. 차진혁이 다가와 한서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서윤아, 준비됐지? 오늘 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야. 차진혁이 다정한 눈빛으로 격려하자 한서윤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진혁아. 내가 곁에 있어서 정말 든든해. 나 잘하고 올게. 한서윤이 무대 위로 당당한 걸음을 내딛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멀 정도로 터져 나왔습니다. 연단에 선 한서윤은 마이크를 조정하고 장례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S 그룹 신임 상무로 취임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나아갈 새로운 공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서윤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무님, 이번에 발표하신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큰 화제인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객석에 있던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서윤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연회장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연회장 구석에서 한서윤을 기다리던 차진혁이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서윤아.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거 봤지? 이제 넌 명실상부한 JS 그룹의 얼굴이야. 차진혁이 샴페인 잔을 건네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윤이 잔을 부딪히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다 내가 옆에서 족집게처럼 가르쳐준 덕분이지. 오늘 저녁은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살게. 우리끼리 조용히 축하 파티하자. 두 사람은 화려한 연회장을 뒤로하고 평소 자주 가던 작고 아담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갈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지자 한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혁아, 사실 아까 무대 위에서 저 밑바닥 반지하 방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는 내 인생이 영영 어둠 속에 갇힐 줄만 알았는데. 한서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차진혁이 한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그 터널을 내 힘으로 뚫고 나온 거야. 이제 너는 더 높이 날아오를 일만 남았어. 자, 이건 내가 준비한 취임 선물이야. 차진혁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한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명품 시계가 은은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죠. 우와, 진혁아. 이거 너무 예쁘다. 정말 고마워. 앞으로 이 시계 보면서 1분 1초도 헛되게 쓰지 않을게. 한서윤이 기쁜 듯 시계를 손목에 차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한편 곰팡내 나는 지하방에서 박 여사는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서윤이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꽃다발을 들고 웃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아이고, 저게 다 내 돈인데. 내 며느리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야, 너 잠이 오니? 저것 좀 보란 말이야. 박 여사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자 방구석에서 술병을 껴안고 자던 강민호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아, 시끄러워요, 엄마. 한서윤이 잘 나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요. 나 사채업자들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뼈마디가 다 쑤신다고요. 강민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박 여사가 울컥 화가 치미는지 강민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바보 멍청아. 서윤이한테 가서 싹싹 빌기라도 했어야지. 내가 바람 피우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저 대리석 바닥을 밟고 있을 거 아니니. 아이고, 내 팔자야. 박 여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낡은 핸드폰으로 사채업자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씨, 오늘까지 이자 안 들어왔어. 당신 엄마 있는 그 지하방 보증금, 우리가 집주인 만나서 압류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민호는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보증금까지 다 날아갔대요. 이제 우리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다고요. 강민호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박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텔레비전 속 한서윤만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본가로 향했습니다. 정원에는 이미 한서윤의 취향대로 단아한 꽃들이 심겨 있었고 집안은 정갈하게 리모델링되어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한서윤을 보고는 안경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왔니? 어제 취임식 기사 봤다. 아주 당당하고 보기 좋더구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본 게 아니다. 아버지가 한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대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건강만 하세요. 제가 아빠가 읽어놓은 회사 더 크게 키워놓을게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서윤아.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버텨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이제 그 나쁜 놈들 생각은 다 잊고 내 인생만 생각해라. 아버지가 한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한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한서윤이 설립한 JS 희망재단의 첫 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서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러 일일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상무님, 저도 나중에 상무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초등학생이 수줍게 다가와 사탕 하나를 건네자 한서윤은 허리를 숙여 아이의 눈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얘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언니가 계속 응원할게. 한서윤의 따뜻한 모습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한서윤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저분 정말 대단하다. 배신당하고도 저렇게 멋지게 복귀하다니 진짜 퀸이다. 인성까지 완벽하네.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한서윤은 퇴근길에 차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했을 테지만 이제는 자신의 진심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한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저녁 식사 상자였습니다. 차진혁이 한서윤의 퇴근 시간에 맞춰 몰래 배달을 보낸 것이었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퀸의 저녁은 누구보다 화려해야 하니까 내가 신경 좀 썼지. 맛있게 먹고 푹 자.
차진혁의 다정한 메시지에 한서윤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한서윤은 와인 한 잔을 따르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한서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것이야. 다시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한서윤은 밤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명예를 되찾았고 곁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터널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벼랑 끝에 선 강민호와 박 여사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서윤의 찬란한 대관식 뒤편으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더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잔에 담긴 와인을 들이켜며 창가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축배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한서윤의 밤은 평화롭게 깊어만 갔습니다. 진정한 여왕의 자리에 오른 그녀의 앞날에 더 이상의 시련은 없을 것만 같은 밤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 본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고 한서윤의 핸드폰이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테이블 위를 굴렀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한서윤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죠. 모르는 번호로 전송된 사진 속에는 한서윤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조카의 신발이 피에 흠뻑 젖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메시지는 한서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금 50억 준비해. 오늘 밤까지 안 가져오면 내 조카는 영영 못 볼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하면 그 즉시 아이 손가락부터 하나씩 보낼 테니까 처신 잘해.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갈 때마다 한서윤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애는 지금 옆에 있어? 한서윤이 비명을 지르듯 묻자 수화기 너머 언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애는 지금 영어 캠프 가서 강원도에 있잖아. 거기 선생님이랑 통화도 했어. 무슨 일 있니? 한서윤은 언니의 대답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정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아무것도 아니야. 애 목소리 들으면 나한테 꼭 다시 전화해줘. 알겠지? 한서윤은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언니의 말대로라면 조카는 안전해야 했지만 사진 속 피 묻은 신발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한서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비서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상무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겠습니다. 박 여사가 회사 정문 앞에서 소복을 입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서윤은 정신을 가다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정문 앞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아, 재벌 딸이면 다냐?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고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낸 천하의 불효자녀나. 한서윤 나와라. 박 여사가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지르자 주변을 에워싼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JS그룹의 상무 한서윤의 실체입니다. 며느리가 재벌이 되더니 시댁 식구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답니다.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향해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내며
박 여사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고 입가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내가 전현을 어떻게 키웠는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종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나를 거지로 만들었어. 내 아들 민호는 지금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박 여사의 거짓말은 자극적인 기사와 함께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서윤이 차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유튜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한서윤 상무님, 박 여사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정말 시어머니를 강제로 내쫓으신 건가요? 한 유튜버가 한서윤의 얼굴 앞에 카메라를 들이밀며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한서윤은 주식 상황판을 확인했습니다. JS그룹의 주가는 이미 수직 낙하하고 있었고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죠.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 여자가 왜 밖에서 저러고 있어? 아버지가 신문을 책상 위에 던지며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다 강민호랑 저 사람들이 꾸민 짓이에요. 제가 곧 해결할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내 딸이 저런 소리를 듣다니. 이 나쁜 놈들이 감히 내 이름을 더럽혀. 아버지는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눈을 뒤집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한서윤이 아버지를 껴안고 울부짖자 비서와 직원들이 달려들어와 아버지를 업고 나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한서윤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카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쓰러지자 한서윤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차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아, 나 너무 무서워. 아빠가 쓰러지셨어. 그리고 조카가 유괴된 것 같아. 제발 도와줘. 하지만 차진혁의 목소리 대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윤 상무님 되십니까? 여기 검찰청입니다. 차진혁 변호사는 지금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한서윤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조력자였던 차진혁마저 함정에 빠져 손발이 묶인 것이었죠. 그때 다시 한번 강민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서윤, 소식 들었지? 내 조력자 차진혁은 이제 끝났어. 내 아빠도 오늘 내일 한다며? 조카 목숨이라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곳으로 와. 강민호가 수화기 너머에서 뱀처럼 비열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호, 내가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내 조카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 강민호가 코방귀를 크게 뀌며 한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었으면 진작에 돈을 내놨어야지. 잔말 말고 50억 챙겨서 서부 패창고로 와. 혼자 안 오면 내 조카 신발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보게 될 거야. 알겠어?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한서윤은 비서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 일부와 신문지 뭉치를 가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형 녹음기를 챙겨 넣었죠. 한서윤은 직접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패창고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패창고 주변은 귀신이 나올 듯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한서윤은 가방을 꽉 쥐고 창고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민호, 나왔어. 우리 조카 어디 있어? 당장 내놔. 한서윤이 어둠 속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저 멀리서 전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밑에는 강민호와 한유라가 나란히 서서 한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고 한유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상무님 오셨네. 돈가방은 챙겨왔겠지? 한유라가 담배 연기를 한서윤의 얼굴을 향해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카 어디 있는지 말해. 애는 무사한 거 맞지? 강민호가 칼끝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조카? 글쎄, 그 애가 어디 있을까? 영어 캠프에 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바다 밑에 가 있을 수도 있지. 돈 가방 열어봐. 한서윤은 강민호의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조카 유괴한 거 아니었어? 사진 속 피는 다 뭐냐고. 강민호가 가소롭다는 듯 한서윤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사진 하나 조작 못하겠냐? 그 신발, 내 조카 신발이랑 똑같은 거 사서 닭피 좀 묻힌 거야.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네. 한서윤은 안도감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럼 아빠 쓰러지게 만들고 진혁이 함정에 빠뜨린 것도 다 내 짓이야? 옆에 있던 한유라가 한서윤의 머리채를 한 줌 쥐어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 같은 년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이제 이 돈 가지고 우리는 해외로 뜰 거니까 너는 여기서 조용히 죽어주면 돼. 알겠니? 한유라가 한서윤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 할 때였습니다. 한서윤은 눈을 감으며 품속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한유라의 눈을 향해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아, 내 눈. 이게 뭐야? 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강민호가 당황하여 칼을 휘두르며 한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이 끝까지 발악을 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 강민호의 칼날이 한서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서윤은 비명을 참으며 뒤로 물러나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호, 내가 방금 내 입으로 다 말했지? 사진 조작하고 우리 아빠 협박하고 차진혁 변호사 모함한 거 전부 다. 한서윤이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한서윤을 쳐다보며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녹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여기서 너 죽이고 돈 챙겨서 떠나면 그만인데. 죽어, 한서윤. 강민호가 한서윤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경찰차 불빛이 어둠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한서윤은 창고에 오기 전 조카의 안전을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청해 둔 상태였죠. 창고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강민호는 칼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서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승리자의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발악의 끝에서 한서윤은 다시 한번 전세를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악인들을 향한 조종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폐창고의 정적을 깨고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경찰차에 붉고
파란 불빛이 번갈아가며 강민호와 한유라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추었죠. 강민호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 아니에요. 전 그냥 여기 돈 받으러 온 것뿐이라고요. 강민호가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바동거리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에서 같이 수갑을 차던 한유라는 강민호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조소와 함께 침을 뱉었습니다. 이 비겁한 놈아, 내가 다 시킨 거잖아. 경찰관님, 이 남자가 저 협박해서 같이 온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요. 한유라가 악을 쓰며 소리를 높이자 한서윤이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를 들어 올리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호, 한유라. 두 사람이 방금 나눈 대화 그리고 유괴 협박부터 살해 위협까지 전부 이 시계를 통해 경찰서로 실시간 중계됐어. 당신들이 아무리 발뺌해도 이미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들의 추악한 목소리를 다 들었다고. 한서윤의 말에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간부가 한서윤에게 다가와 외투를 어깨에 덮어주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조카분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학습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연락이 늦었다고 하더군요. 전부 강민호 씨의 자작극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덕분에 우리 조카가 무사했네요.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합의해 줄 생각 없으니 법대로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특히 제 어깨를 찌른 강민호 씨는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해 주시고요. 한서윤의 단호한 요구에 강민호는 경찰차에 타는 순간까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서윤,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밖에서 저러고 있는데 너 정말 천벌 받을 거야. 이거 이거 놓으란 말이야. 경찰차가 멀어져 가자 한서윤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여전히 박 여사의 소동으로 시끄러웠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병원 로비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한서윤이 폐창고에서 겪은 긴박한 상황과 강민호의 자백 녹취록이 뉴스 속보로 흐르고 있었죠. 소복을 입고 바닥을 구르던 박 여사는 화면 속에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우리 민호가 왜 저기서 나와? 저거 우리 민호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박 여사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기어 올라가며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뉴스에 나온 유괴범 엄마인가 봐.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들이 범죄자였네. 정말 무서운 집안이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박 여사를 향해 멸시의 시선을 보내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로 한서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서윤은 박 여사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조카를 유괴했다고 협박하고 저를 죽이려다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당신이 여기서 벌인 이 시위도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죄로 다 기록됐고요. 한서윤의 말에 박 여사는 서윤의 다리를 붙잡고 다시 바닥을 기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서윤아,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민호 한 번만 살려줘. 응? 내가 말 잘하면 풀려날 수 있잖아. 제발 부탁이다. 내가 이렇게 빌게. 박 여사가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하자
한서윤은 혐오스러운 듯 다리를 뒤로 뺐습니다. 경찰관님, 이분도 공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과 유괴 협박을 사전에 모의했을 수 있으니 같이 조사해 주세요. 제 회사 앞에서 시위하며 돈을 요구한 증거는 제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서윤의 지시가 떨어지자 경찰들이 박 여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JS 그룹 상무 시어머니야.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박 여사가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박 여사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아버지가 계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고 산소호흡기를 뗀 채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윤을 본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내 소식 들었다. 그 무서운 곳에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힘이 없어 내 집만 되었구나. 한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 이제 옛날에 그 바보 같은 한서윤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나쁜 사람들 다 잡혀갔으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한서윤의 손등을 다독이며 대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다. JS 그룹을 이끌 제목은 역시 너뿐이야. 이번 일을 계기로 이사회도 조용해졌으니 이제 내가 전면에 서서 회사를 바로잡아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차진혁이 들어왔습니다. 차진혁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무사했구나. 소식 듣고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 차진혁이 한서윤에게 달려와 어깨를 살폈습니다. 한서윤은 차진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혁아, 너는 어떻게 된 거야? 검찰 조사는 잘 끝난 거야? 차진혁이 한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내가 보내준 그 한유라의 사채 계약서랑 위조 인감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어. 한유라가 나한테 뇌물을 줬다고 거짓 제보한 공범도 금방 자백하더라고. 모든 게 강민호랑 한유라가 짠 함정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무혐의로 풀려났어. 차진혁의 말에 한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이번에는 못 버텼을 거야. 진혁아, 정말 고마워. 차진혁이 한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내가 현명하게 대처해서 나까지 구한 거야. 이제 저 인간들 다시는 햇빛 못 보게 내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게. 절대로 합의란 건 없어. 며칠 후 JS 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장내를 가득 메웠고 한서윤은 당당한 모습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서윤은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악행의 증거와 강민호의 유괴 협박 자백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소중한 가족의 생명까지 담보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은 충격적인 영상과 녹취록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한 상무님, 그럼 강민호 씨와 박 여사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 한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나오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가해진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니까요. 한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장내에는 찬사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폭락했던 JS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여론은 완전히 한서윤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강민호와 한서윤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호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갈취한 돈 다 돌려줄게. 응?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제발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줘. 강민호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애원하자 한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강민호, 내가 돌려줄 돈이 어디 있어? 이미 내가 훔친 목걸이랑 차, 아파트까지 다 압류됐는데. 그리고 한유라가 내 이름으로 빌린 사채 빚 5억은 어떻게 갚을 건데? 서윤의 말에 강민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5억?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돈 빌린 적 없어. 한서윤이 차갑게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유라가 내 인감 위조해서 다 챙겨갔어. 넌 이제 출소해도 평생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며 살게 될 거야. 감옥이 차라리 너한테는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 잘 지내봐. 한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뒤편에서는 강민호의 절규 섞인 통곡이 울려 퍼졌지만 한서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 역시 옆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나 정말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요. 나 좀 집에 보내줘요. 배고파 죽겠네. 박 여사가 꾀재재한 소복 차림으로 떼를 쓰자 형사가 서류를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칼 들고 며느리 찌르는 영상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시위하면서 돈 요구한 거 증거 다 나왔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 여사는 형사의 호통에 움찔하며 구석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평생 남을 괴롭히며 거만하게 살던 박 여사의 눈에는 이제야 공포와 후회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한 한서윤은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비로소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죠. 그때 등 뒤에서 차진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여기서 뭐해? 바람 차다. 이제 들어가자. 차진혁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한서윤은 차진혁의 손을 잡으며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진혁아,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내 이름 앞에 붙은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진 기분이야. 차진혁이 한서윤의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서윤아. 이제 너를 괴롭히던 어둠은 다 사라졌어. 앞으로는 너의 찬란한 미래만 생각하자. 내가 끝까지 내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던 지옥 같은 시간은 가고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너진 모래성 위로 한서윤만의 굳건한 성을 다시 쌓아 올릴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오늘따라 축복의 노래처럼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하얀 눈발이 날리는 차가운 겨울 아침, 법원 정문 앞은 취재진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한서윤은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차진혁과 함께 법정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강민호와 한유라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진 날이었죠. 차진혁이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 쥐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어. 강민호 징역 10년, 한유라 12년이면 정말 법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야. 차진혁이 시원한 목소리로 말하자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짧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한서윤의 목소리는 겨울 공기처럼 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 호송차로 향하던 강민호가 고개를 돌려 한서윤을 발견하고는 창살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아, 한서윤, 내가 잘못했어. 나 10년 동안 여기 못 있어. 제발 탄원서 좀 써줘. 나 좀 살려줘. 강민호의 비명 같은 절규가 법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들이 강민호의 몸을 거칠게 호송차 안으로 밀어넣으며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안 해? 이 양반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얼른 타. 뒤따라오던 한유라 역시 수의를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한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한유라는 입술을 짓씹으며 강민호를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강민호.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한유라의 목소리가 호송차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차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아, 저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될까?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었는지 말이야. 차진혁이 한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저런 인간들은 평생 모를지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너는 그 어둠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거야. 자, 이제 회사 가야지. 오늘 대표이사 취임식이잖아. 한서윤은 차진혁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서는 박 여사가 낡은 리어카를 끌며 고단한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전 재산이 압류되고 추징금까지 내느라 정말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박 여사가 길가에 버려진 박스 하나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 옆에 있던 동네 노파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유, 이 할머니 또 나왔네. 그거 내가 찜해둔 건데 왜 자꾸 손을 대? 노파가 박 여사의 손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억울함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임자가 있어. 길바닥에 있으면 줍는 사람이 임자지.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거 놔줘. 박 여사가 박스를 꽉 쥐고 버티자 노파가 비웃으며 혀를 찼습니다. 어이구, 이 할머니 말하는 것 좀 보게. 서울에서 재벌 며느리 보며 떵떵거리고 살았다더니 왜 이 깡촌까지 내려와서 폐지를 주어? 며느리한테 가서 빌지 그래? 박 여사는 며느리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말도 마. 그 독한 년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내 아들 민호는 지금 차가운 감방에 쳐넣어두고 지는 대표이사가 됐단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박 여사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노파는 박 여사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박스를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쯧쯧,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법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네. 박 여사는 노파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아 흙 묻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에 갈라진 손등에서는 피가 맺혔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주인장, 여기 컵라면 하나만 줘요. 따뜻한 물도 좀 부어주고. 박 여사가 비굴한 표정으로 컵라면을 사서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가락을 넘기며 박 여사는 예전에 한서윤이 차려주던 진수성찬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때 그냥 서윤이가 해주는 밥 먹고 조용히 살걸. 갈비며 전복이며 상이 부러지게 차려줬는데 그게 천국인 줄도 모르고 내가 복을 발로 찼어. 박 여사는 컵라면 국물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라면을 삼켰습니다. 그 시각 JS그룹 본사 강당에서는 한서윤의 대표이사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단상에 올라 수많은 직원을 향해 당당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회사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서윤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한서윤에게 비서가 꽃바구니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님, 차진혁 변호사님이 보내신 겁니다. 옥상 정원에서 기다리신다고 하네요. 한서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정원 한가운데에 차진혁이 멋진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차진혁은 한서윤이 다가오자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오늘 대표이사 취임 정말 축하해. 그리고 이제는 너를 지켜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내 곁에서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 차진혁이 무릎을 살짝 굽히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한서윤은 깜짝 놀라 입을 가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혁아, 너 정말. 한서윤이 말을 잇지 못하자 차진혁이 한서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다시는 내가 혼자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게. 우리 같이 행복한 가정 만들자. 한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차진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응, 진혁아. 나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하얀 눈발이 날리는 옥상 정원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JS그룹 본가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언니와 조카는 밝은 모습으로 화동이 되어 꽃가루를 뿌렸고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환한 미소로 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정말 예쁘구나. 진혁 서방,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잘하게. 아버지가 차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자 차진혁이 듬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서윤이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겠습니다. 한서윤은 언니의 손을 잡으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조카야, 이모가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한서윤의 말에 조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축하해. 진혁 삼촌이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해. 모두의 웃음소리가 겨울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교도소 안에서 강민호는 서윤의 재혼 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한서윤이 누구랑 결혼을 해. 저 여자는 내 마누라라고. 이 나쁜 놈아, 내 마누라 내놔. 강민호가 벽에 머리를 쾅쾅 박으며 자학을 시작하자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강민호, 조용히 못해?
신성한 교도소에서 어디서 소란이야. 당장 독방으로 옮겨. 강민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한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철창 소리뿐이었습니다. 유라 역시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 들통이나 다른 재소자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 사기꾼이라며? 어디서 우리를 속이려 들어?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재소자들이 유라를 둘러싸고 위협하자 유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돈 많아요. 나가면 다 갚을게요. 유라의 거짓말에 재소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밀쳤습니다. 유라는 평생 갚아도 못다할 빚더미와 폭력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늦은 밤, 한서윤은 대표이사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예전에 자신이 잘랐던 낡은 블랙카드 조각이 작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죠. 한서윤은 그 카드를 가만히 만져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간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 알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서윤은 창밖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당당한 대표이사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차진혁과의 커플 사진을 보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선의를 지킨 서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외투를 챙겨 집무실을 나서며 복도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린 복도 끝에서 차진혁이 그녀를 기다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이제 서윤의 인생에는 찬란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왕의 당당한 발걸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고 상처를 준 자들의 끝은 결국 처참한 몰락뿐이었습니다. 블랙카드라는 화려한 껍데기에 취해 진심을 짓밟았던 강민호와 박 여사는 이제 평생을 후회와 가난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지켜낸 서윤 씨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돈보다 귀한 것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윤 씨가 찾은 새로운 시작과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